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52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대단원 4단원에 중단원 3단원 4단원 내용 걸쳐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전후 독재 체제를 강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4.19 혁명이 일어나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후 독재 체제를 강화하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저는 전쟁입니다. 6.25 전쟁 말을 하는 거야. 6.25 전쟁 이후에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한에서의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당시 남한의 상황은 반공주의와 독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반공주의,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즉 북한과 관련된 이런 사상들 굉장히 이제 혐오감을 갖고 이제 대립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모습, 그리고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됩니다. 여러분들 1952년 하면 6.25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일 때잖아. 왜냐면 6.25 전쟁은 50년에 시작돼가지고 53년에 끝나니까. 즉 전쟁 중에 여러분들 발췌 개헌안이라고 하는 개헌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개헌이 뭐냐면 헌법을 고친다는 뜻이야. 헌법할 때 헌자에 고칠 개자를 써요. 헌법을 고친다. 자, 헌법은 여러분들 1948년 7월에 재헌국회에서 만들었잖아, 우리나라가. 근데 웬만한 정말 중대한 일이 아니고서야 헌법은 얘들아 고치는 게 아니야. 정말 국가의 기본 틀을 딱 규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선 헌법은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1952년에 헌법이 첫 번째로 고쳐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바로 발췌 개헌안이 통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발췌 개헌안은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헌법이 고쳐진 거기 때문에 1차 개헌이라고도 합니다. 자, 1차 개헌이 어떻게 통과가 되었는지, 왜 이게 헌법이 고쳐지게 되었는지 한번 내용을 볼게. 자, 1950년 6.25 전쟁 직전에 남한에는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제 재헌국회의원들 임기는 2년이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서 제2대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승만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되어버린 거야. 밑에 있는 자료 보시면 이승만 계열은 14%밖에 안 되는데 이 무소속과 그리고 민주국민당이라든가 기타석 이들은 거의 대부분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민들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은 재헌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뽑았죠. 즉 대통령 간선제로 뽑힌 대통령이잖아, 이승만은. 근데 이 제2대 이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이승만을 비판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간선제일 때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줄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 비판하는 세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간선제로는 이승만이 본인이 다시 한번 당선되는 거, 다시 한번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건 어렵겠다라고 이승만이 판단하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승만이 생각을 한 거죠. 아, 대통령 간선제, 즉 국회의원이 나를 뽑는 것보다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나를 직접 뽑게 하는 게 오히려 나는 승산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럼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헌법에는 대통령 간선제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직선제로 고쳐야지. 이렇게 본인의 이익 때문에 1차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승만이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비상계엄을 먼저 선포를 해요. 계엄이 뭐냐면 여러분들 국가가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모든 권한을 대통령한테 몰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 이런 것들은 제한이 되겠죠. 상권 분립이니 뭐니 이런 거 안 지켜지고 대통령이 이제 사법권이라든가 아니면 군사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 다 권한을 갖는 거. 이거를 계엄이라고 하고요. 당시 지금 비상사태야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권한 자기가 가져가고 사람들 입 다물게 하고 폭력 조직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이 발췌 개헌안 이걸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 협박한 다음에 사람들 다 입 막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고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이게 바로 발췌 개헌안이야. 이게 바로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차로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대통령 직선제로서 제1대 대통령 선거에 이승만이 나가게 되고요. 당시에 국민들은 이때가 전쟁 중이기도 했고 전쟁 중에는 사람들이 리더를 잘 안 바꾸려고 해요.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당선되게 되면서 우리나라 제2대 대통령도 이승만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승만이 발췌 개헌안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이제 연달아서 재임하는 거, 즉 연임에 성공을 했어. 자, 이승만이 이제 두 번 대통령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당시 우리나라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대통령은 한 사람이 3번까지는 할 수 없다. 3번까지 나갈 수는 없다. 선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이거를 이승만은 고치고 싶었던 거지. 왜? 2번 대통령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든 거야. 욕심은 끝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승만이 장기 집권을 위해서 대통령을 한 사람이 3번 나갈 수는 없다. 즉 이걸 대통령의 3선금지 조항이라고 해. 대통령은 3번 선거에 나가는 거 금지된다라는 소리야. 대통령의 3선금지 조항. 요거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데 이대로라면 나는 지금 2번째라서 다음에는 못 나가니까 이거 개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또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4.4.5 개헌안이라고 해요. 자, 4.4.5 개헌안 이거 우리나라의 2번째 개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이승만은 자기가 독재하기 위해서 그 신성한 헌법을 2번이나 바꾼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아무튼 당시에 이제 이승만이 속했던 정당이 자유당이었거든. 이 자유당이 개헌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대통령 3번까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애버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을 고치자 이렇게 제출을 한 거죠. 당시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203명이었어.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오케이를 하면은 요게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였거든. 당시에 이제 3분의 2가 136명이었는데 135명이 찬성을 하게 되면서 한 표가 모자라가지고 이 개헌안이 결정이 안 돼버려요. 통과가 안 돼버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이 대통령의 3선금지 조항 이건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틀 뒤에 이 자유당이 4.4.5입 논리를 내세우면서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4.5입이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이제 올린다. 즉 반올림이야, 반올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국회의원 수가 203명이라 그랬잖아. 203명의 3분의 1은 여러분들 계산하면 135.333 점점 여기 나와요. 근데 135.333이 333을 사람으로 쳐가지고 이제까지는 늘 136명이어야지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시켜주는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틀 전에도 135명이 찬성해가지고 한 표 차이로 안 됐었다 그랬잖아. 근데 갑자기 자유당이 이틀 뒤에 야 생각해보니까 135.333명인데 뒤에 333은 인간으로 칠 수 없잖아. 4.4.5임 논리에 따르면 즉 반올림에 따르면 4 이하는 버려야 되는 거니까 135명만 통과해도 이거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럼 이거 통과야? 하면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 난리가 났지. 이제까지 늘 136명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반올림 논리 내세우면서 135명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냐. 말도 안 된다. 막 난리 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통과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2번, 3번 이제 3번째까지도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계속 죽을 때까지 이거 대통령 하겠다. 독재하겠다. 이 말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의도가. 그래서 결국에는 1956년에 있었던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또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 3대 대통령도 이승만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 누가 봐도 이승만이 독재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 계속 본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헌법을 2번이나 고쳤어. 2번이나 개헌을 했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에 반대되고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거를 하고 법도 바꾸고 진짜 개판 5분 전 상황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승만이 독재 어떻게 더 강화를 시켰느냐? 1958년에 진보당 사건을 일으켜요. 이승만이. 진보당 사건이 뭐냐면 그 당시 진보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어. 근데 그 정당에 속했던 대표가 누구냐면은 조봉암이라고 하는 분이야. 이 조봉암이라고 하는 분. 근데 이 조봉암은 또 어떤 분이냐면은 이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라이벌로 나와가지고 이승만 다음으로 득표수가 많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 사람이 늘 언제나 불안한 거야. 그래서 조봉암을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당시에 조봉암 같은 경우에는 북진 통일론이 아니라 평화 통일론을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 북한을 쳐들어갈 게 아니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주장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런 주장을 한다고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 근데 이승만이 이런 조봉암을 야, 너 북한이랑 지금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야? 너도 빨갱이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면서 이 조봉암과 당시 조봉암이 속했던 진보당을 간첩 혐의로 탄압을 하고 그리고 조봉암을 이 재판장이 불러서 결국엔 사형을 구형시켜가지고 사형시키게 만든 이 사건을 바로 여러분들 진보당 사건이라고 해. 죄 없이 죽은 거지. 죄 없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면서.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안 밝혀지고 있다가 2000년대 2011년인가 그때 이제 조봉암이 무죄였다. 이승만의 그러한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서야 밝힌 지 정말 얼마 안 됐어. 그 자손들은 언제나 빨갱이의 자손 이렇게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최근에서야 밝혀진 사건이야. 이거는 조봉암은 죄가 없다라고. 자, 그리고 국가보안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국가에 위협이 되는 그런 사상들, 예를 들어 공산주의자라든가 아니면은
북한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어. 이걸 더 이제 강력하게 개정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공산주의에 관련된 것들, 북한과 관련된 것들 주장하면 다 잡아들이고, 그리고 당시에 경향신문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신문이 있었어. 이승만도 비판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경향신문을 폐간시켜버려. 없애버린다는 소리야. 지금 여러분들 온갖 신문사 언론에서 대통령 욕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한다고 해서 그걸 폐간시키는 게 말이 되니?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따위 짓을 이승만이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논리는 뭐였냐면은 나는 공산주의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 막 쳐들어오지 않았었냐. 북한이랑 이제 휴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무조건 반공,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런 움직임 보이면서 북한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적이 될 것 같으면 무조건 너 공산주의자지, 너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탄압을 하는, 이용을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이념을 정말로 공산주의자도 아닌 사람들을, 즉 반공을 내세워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사회 통제를 굉장히 강화하는 모습을 이승만이 보였다. 독재에 이제 반공주의를 활용을 했다라는 소리죠. 자, 이제 두 번째 미국의 경제 원조 볼게요. 자, 미국이 우리 경제를 도와준다라는 거죠. 원조는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 자, 배경을 보면 6.25 전쟁 이후에 굉장히 우리는 이제 전쟁이 막 끝났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도 부족한 상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도 없고 굉장히 힘든 실업 문제 같은 이런 경제적인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줍니다. 즉 경제 원조를 해준다는 소리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나 아니면 소비재 산업의 원료가 되는 것들, 이런 걸 중심으로 미국이 원조 물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 대표적인 원조 물자가 뭐였냐면은 밀, 그리고 사탕수수, 그리고 면화였어. 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제분 산업 있죠? 그 밀가루 만드는 그런 거에 원료가 되고, 사탕수수는 설탕, 면화는 그리고 옷감, 천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비재 산업의 원료들이잖아.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이 원조를 받은 밀을 통해서 제분업, 밀가루를 만드는 제분업이 발달하고, 이 사탕수수 즉 설탕을 만드는 제당업이 발달하고, 그리고 면 방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밀이나 사탕수수나 아니면 면화나 전부 다 여러분들 흰색이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 산업을 여러분들 삼백산업이라고 해. 세 가지 하얀 색깔 원료로 만든 산업이다. 삼백산업 알아두세요. 자, 이게 발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남한에는 식량 문제가 이제 해결되게 되고, 대신에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이런 원조 물자들로 이런 원료들로 쓰다 보니까 국내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좀 폭락하게 되는, 미국계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제 보시면 미국 국민이 기증한 밀로 재분된 밀가루, 이렇게 당시에 이런 밀가루 포대 이런 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원조도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58년대까지만 해도 높았다가 완전 50년대 그 후반부터 60년대부터는 미국이 이제 원조 물자를 좀 덜 주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폭락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요. 자, 미국의 원조 힘을 합해서 한국을 재건하자, 뭐 이런 식의 포스터도 많이 곳곳에서 보였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상황 볼게요. 북한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의 확립과 전후 복구 보시면 북한도 남한이랑 똑같아. 이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자기만의 그런 독재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김일성이 주도권을 어떻게 장악을 하였느냐,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전쟁의 혼란한 틈을 타서 반대 세력을 하나하나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박헌영도 제거를 하고요. 김원봉 아시죠? 김원봉도 이때 제거를 당하고,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김일성의 독재 체제가 이 전쟁 이후에 굉장히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북한도 전후 복구를 위해서, 전쟁 후의 복구 위해서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서 국가 차원의 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천리마 운동 알아두세요. 자, 1956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노동력 동원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여기저기 공장이나 일터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생산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포스터 보시면 이게 천리마 운동의 포스터입니다. 동무는 천리마를 찾는가, 천리마가 하룻밤 만에 천리를 갈 정도로, 굉장히 긴 거리를 갈 정도로 굉장히 뭔가 상상성의 동물 같은 거잖아.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빨리빨리 복구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천리마 운동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5년간 이런 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거 실시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이런 한계가 있었고, 딱히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라는 것도 당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4.19 혁명이 일어나다 볼게요. 다시 장소를
남한으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자, 4.19 혁명 1960년에 일어났고요.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요, 여러분들 3월 15일에 있었던 부정선거가 바로 4.19 혁명의 배경이 됩니다. 자, 1960년 3월 15일에 있었던 이 선거, 굉장히 이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당시 이 선거가 어떤 선거였냐면 제4대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부통령을 뽑는, 이땐 부통령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 선거였어.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당시의 벽보 보시면 대통령 이제 이승만이 자유당에 나왔고요. 그 자유당에서 부통령은 이제 이기붕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당시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의 이제 라이벌은 누구였냐면 민주당에 속하는 조병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였고 장면이라고 하는 분이 부통령 후보였어. 근데 이 조병욱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거를 얼마 안 앞두고 갑자기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은 라이벌이 없어진 거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대통령이 돼. 근데 이 부통령을 이제 이기붕이 돼야 되는데, 같은 자유당인 이기붕이 돼야 되는데 약간 승산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 자유당과 이승만이 속한 정당이야.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합니다. 원래는 선거의 원칙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밀리에 해야 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안 한 거지. 이제 이기붕 부통령에 당선시킨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고무신 나눠주고 당시에 그리고 자유당 사람들이 이제 감시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투표하게끔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한 명씩 들어가서 선거해야 되는데 막 여러 명이 들어가가지고 누가 누구 찍는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비밀 투표가 보장 안 되게 해버리고 막 선거용지 조작하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조작된 투표용지 이제 공무원들이 다 불태워가지고 부정선거 증거 없애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개판 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사람들이 가만두고 보지 않겠죠. 아니 보자 하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당시에 경상남도 마산 그리고 전라도 광주 서울 이런 곳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즉 비판하는 시위가 막 전개가 돼요. 근데 막 이렇게 시위가 이제 3.15 부정선거 이거는 무효다, 다시 해라 이렇게 시위가 전개되고 있는데 이 마산에서 이 시위 도중에 한 학생이 실종이 돼.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거든. 이 학생이 실종이 돼서 시위에 참가했던 김주열 학생이 다들 어디 갔나 이렇게 찾고 있는 와중에 이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른 게 발견이 되어버렸어. 근데 이 떠오른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한 거야. 얼굴에 최루탄이 박혀져 있었거든.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이제 시위를 진압을 하려고 최루탄을 막 쏘고 사람들에게 했는데 그게 이제 학생 눈에 맞아버리니까, 학생 얼굴에 맞아버리니까 이걸 이제 은폐하기 위해서 바다에 던졌구나. 근데 이게 떠오르게 된 거지. 그걸 발견을 하고 사람들이 죄 없는 이 학생한테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이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분이 김주열이라고 하는 학생이고 마산 시위에 이제 참여했다가 이렇게 최루탄이 눈에 박힌 상태로 이렇게 떠올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 이 학생이 대체 무슨 죄길래. 사람들이 김주열 군을 사살한 경찰을 학생에게 맡겨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다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나게 분노한 상태야.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에 있는 고려대 학생들이 엄청나게 막 시위를 해. 부정선거 다시 해야 된다, 김주열 학생 돌려내라, 막 시위를 막 하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의 사주를 받은 정치폭력배들이 이 고려대 학생들을 습격해버려. 이게 4월 18일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서 다친 학생들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건 아니다, 아예 이승만 정권 물러나라 라고 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전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4월 19일에 있었던 4.19 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알고 있는 그 사건이야. 자, 여러분들 4.19 혁명을 보시면은 진짜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여기 보시면 학생들도 들고 일어나고요. 이거 완전 초등학생들이잖아. 진짜 온 국민이 다 분노해버린 거야.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들이 이런 시위를 무차별 발포하면서 사상자는 늘어나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시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멈출 기미를 안 보이니까 이승만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아까도 말을 했지. 모든 권한을 이제 대통령한테 몰아버리고 사람들의 기본권은 다 제한해버리는 거야. 지금 비상사태다라고 하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제 사람들 하나하나 막 잡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에 대학 교수들이 다 들고 일어나. 얘들아,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지금도 완전 사회의 가장 최고 엘리트잖아. 이 최고 엘리트들이 시국 선언을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시국, 이 시국은 말도 안 된다. 이승만 정부는 사과해라. 우리가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됐는데 우리 학생들을 지키지 못했다. 우리 학생들의 피해 보답하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렇게 대학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길거리 행진을 해. 그 가두 시위한다고 하거든. 이게 4월 25일의 일이야. 즉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마저도 이제 이승만에게 다 등을 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승만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국민의 요구 받아들이겠다. 내가 물러나길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고 하면서 이승만이 스스로 내려오는 걸 하야한다고 해. 쫓겨나는 건 탄핵을 당한다고 하잖아.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4월 26일의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와이로 이제 망명을 떠나. 이제 무슨 말을 하겠소. 그대로 떠나게 해줘.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결국엔 비행기 타고 하와이로 떠나게 됩니다. 그냥 도망간 거지 뭐.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좀 비겁하잖아, 그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와이에서 마지막으로 생을 이제 이승만은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독재자 이승만이 물러났어요.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 4.19 혁명의 의의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혁명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첫 번째 민주주의 혁명이란 말이야. 독재자를 물리친. 그러니까 이거가 바로 우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거죠.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이 하야를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우두머리, 즉 대통령이 없어졌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대통령을 뽑기 전까지 잠깐 임시적으로 정부가 구성이 돼요. 그거를 이제 새로운 정부로 가기 전, 즉 과도기에 있는 정부다라고 해서 과도정부라고 하고요. 이 과도정부를 이끌었던 수반을 허정이라고 하는 요 사람입니다. 이름이야. 허정이라고 하는 분이 맡아요. 그래서 이승만 이 하야하고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있었던 정부를 허정 과도정부라고 합니다. 이 허정 과도정부가 구성이 되어서 3.15 부정선거 이거 무효 맞다. 재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3차로 개헌을 합니다. 왜 개헌을 하냐면 이전에 대통령제가 너무 대통령 한 사람한테 권력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이승만같이 독재자가 나오면 답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제 말고 여러 명이 책임을 나눠 가지는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라고 이제 헌법을 고친 거죠. 자, 내각 책임제는 지금 영국에서도 실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야.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일단 국회의원들, 의회를 구성을 해요. 입법부, 국회를 구성을 하고요. 이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을 해. 자기들의 대표로. 총리를 선출을 하고 그리고 이 총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정부가 구성이 돼요. 총리는 모든 관리들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든 관리들의 대표, 공무원 대표고 그 밑에 총리 밑에 각부의 장관들이 구성이 돼.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토부 장관 등등등등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행정부 구성됐으면은 나라의 대표로 대통령도 뽑아. 즉 여러분들 내각 책임제에서도 대통령은 있어. 근데 모든 실권은 총리한테 거의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면 돼. 관리의 대표니까, 공무원 대표니까. 대통령은 그냥 얼굴 마담이야. 그 나라 대표 누구예요? 라고 했을 때 접니다. 이렇게 하는 그냥 얼굴 마담일 뿐이야. 대통령의 힘은 약하고 오히려 이 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장관들 이런 사람들의 힘은 강한, 여러 명의 힘이 강한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헌법까지 개헌한 고친 다음에 총선거가 1960년 7월에 실시가 되고요. 이렇게 새 헌법에 따라서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돼요. 민주당은 이승만이 속했던 자유당의 라이벌 정당이야. 그리고 대통령에는 윤보선, 그리고 국무총리에는 장면이 선출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내각 책임제에서는 실권이 누구한테 있다 했어? 총리한테 있다 했지. 즉 국무총리한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당시에 정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장면은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에요. 이분이 장면이야. 이분이 대통령 윤보선이고 아무튼 이런 장면이 이끄는 장면 내각, 장면 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1960년 8월의 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다음의 대통령은 그러면 여러분들 윤보선이라고 하는 분이라는 거 제4대 대통령이거든. 잘 낯설 거야. 당시에는 내각 책임제여가지고 장면이 거의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당시에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3.15 부정선거 책임자 처벌해라 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친일파 청산해라 라는 목소리, 제주 4.3 사건 이거 진상규명해라, 통일운동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억눌렸던 사람들의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가 막 여기저기 이제 터져 나오게 되는데 장면 내각이 당시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요. 지금 당장은 이 4.19 혁명 이후에 있었던 이런 것들 좀 해결 좀 하고 새롭게 정부도 다시 한번 잘 구성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니까 당시 시민들이 굉장히 장면 정부에게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